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회사 로비에서 여직원이 회사원 전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상사의 명령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60살 최애라는 정원의 장미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가위질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붉은 장미였거든요. 30년 전 작은 차고에서 반도체 부품 회사를 시작했던 남편. 그는 언제나 이 장미를 보며 말했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업의 시작이라고요. 최애라는 장미가지를 자르다 문득 멈췄습니다. 어젯밤 딸 서연주와의 통화가 떠올랐어요. 연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30년을 키운 딸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을 어미가 모를 리 없었죠. 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임원이 된 딸이었지만 요즘 들어 한숨 섞인 통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최애라는 정원 가꾸기를 멈추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남색 정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코스닥 상장 기념으로 사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최애란의 표정이 단단해졌죠. 서재로 향한 그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창업했던 대우전자의 주식 보관증이었죠. 50만 주. 남편은 이 주식을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 가족을 지켜야 할 때를 위해 남겨두라고요. 최애라는 주식 보관증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 순간이 온 것 같다고 최애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고급 세단이 대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랜 기사박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최애라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연주 회사로 가주세요. 박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집안을 지켜본 그는 사모님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최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과 함께 차고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회사가 처음 흑자를 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코스닥 상장의 감격.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서 최애라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 든 주식 보관증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실제로 무거운 건 종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세월이었겠죠. 30년이라는 시간, 남편의 땀과 눈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모두 그 서류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최애라는 주식 보관증을 꺼내 들었어요. 대우전자 주식 50만 주. 남편이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부품 회사였습니다. 처음엔 직원이 3명뿐이었죠. 남편과 기술자 2명. 밤낮 없이 일했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았어요. 최애란 자신도 격리일을 보며 함께 뛰었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주식을 나눠주려 했어요. 하지만 최애란이 말렸죠. 당신 이름으로 해두세요.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이 주식은 가족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겠다고요. 10년 전 대우전자가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주가가 치솟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권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팔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방패라고 했죠. 그리고 5년 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혜란에게 주식 보관증을 쥐어주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쓰라고요. 차창 밖으로 도심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저 건물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딸 연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혜란은 스마트폰을 꺼내 주식 시세를 확인했어요. 대우전자 현재 주가 3만 원. 50만 주면 150억 원이었습니다. 150억? 숫자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만 최혜란에게는 그저 남편이 남긴 사랑의 증표였어요. 돈의 가치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돈의 실제 가치를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았죠.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거의 다 왔습니다. 최혜란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 멀리 연주가 다니는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 40층짜리 빌딩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차가 회사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혜란은 주식 보관증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죠. 30년간 사업가의 아내로, 그리고 사업가로 살아온 여인의 눈빛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단단하고 강인한 눈빛이었어요. 박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최혜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전투 태세로 돌입해 있었어요. 회사 로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천장이 5층 높이까지 뚫려 있었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모두들 바쁜 표정이었어요. 최혜란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딸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큰 조직 안에서 딸이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까. 어젯밤 떨리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최혜란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주 이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방문증을 건네줬어요. 15층 전략기획본부로 가시면 됩니다. 최혜란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주였습니다. 딸은 서류 가방을 든 채 복도 끝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최혜란은 딸을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연주의 어깨가 평소보다 처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어요. 서연주는 유리로 된 대형 회의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뒤를 따라 몇 명의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5명 정도였죠. 모두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최혜란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의실 유리는 반투명이었지만 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서연주가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리에 앉았죠. 뭔가 신문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최혜란은 회의실에서 조금 떨어진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회의실을 주시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가 일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정장 차림의 체격이 당당했어요. 그가 뭔가를 크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남자가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게 보였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유리문을 통과해 복도까지 들렸죠. 지나가던 직원들이 깜짝 놀라 회의실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서연주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딸의 모습이 최애란의 가슴을 찔렀어요. 저렇게 위축된 연주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딸이었는데요. 남자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들렸어요. 서이사, 이번 프로젝트 실패 책임 누가 질 건가요?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회의실을 힐끗 쳐다봤죠. 하지만 이내 시선을 피하며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최애란의 손이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저게 무슨 회의입니까? 저건 회의가 아니라 공개 처형이었죠. 최애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부사장 김태준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뒤따라 서연주가 고개를 떨군 채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다른 임원들도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왔어요. 김태준은 로비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멈춰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들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00여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었죠. 모두의 시선이 김태준에게 쏠렸어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주 이사의 프로젝트 관리 소홀로 인해 회사가 30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순간 로비가 술렁였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서연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최애란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했죠. 가방을 꽉 움켜쥔 손이 떨렸어요. 김태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서이사, 전 직원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가득했어요. 서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사장님,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제가 반대했던. 김태준이 말을 자르며 소리쳤죠. 변명하지 마십시오.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죠. 김태준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서연주와의 거리가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한 임원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아십니까? 독설이 쏟아졌죠. 서연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애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저건 업무상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인격 모독이었죠. 김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로비 중앙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그 말에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설마 저 정도까지. 누군가가 속삭였죠. 서연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너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김태준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입니다. 어서 하십시오. 주변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방관하고 있는 거죠. 서연주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탁! 최애란의 구두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녀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죠. 최애라는 딸과 김태준 사이에 섰습니다. 잠깐만요.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였어요. 김태준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최애라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죠. 저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김태준은 최애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시라고요. 그렇다면 더욱 잘 아시겠군요. 따님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말입니다.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최애라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리 회사 내부 일이라 해도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당신네 회사 방침입니까?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실수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조직의 원칙이죠.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최애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책임 말이죠. 최애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무엇이 나올까?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집중됐죠. 주식 보관증이 나왔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였어요. 최애라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대우전자 주식 50만 주 보관증입니다.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김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대우전자라고요. 최애라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대우전자입니다. 당신네 회사 주요 반도체 부품 공급업체죠. 그 말에 주변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우전자는 이 회사의 핵심 협력업체였습니다. 반도체 부품의 60% 이상을 공급하는 곳이었죠. 만약 대우전자가 납품을 중단한다면 생산 라인 전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었어요. 최애라는 보관증을 들어 올렸습니다. 현재 주가로 계산하면 150억 원어치입니다.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15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최애라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대우전자 최대 주주의 부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를 물려받았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이사회에서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네 회사로의 부품 납품이 중단될 수도 있겠네요. 차갑고도 분명한 경고였어요. 주변 임원들이 일제히 김태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당황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대우전자의 납품이 끊기면 회사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수백억 원의 손실은 기본이었어요. 최애라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단해졌어요. 저는 단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네 회사는 직원을 뭘로 평가합니까?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죠. 최애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으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직급으로 평가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저 약자를 짓밟는 걸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까?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최애란의 존재감이 공간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은 돈이나 배경으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최애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능력과 인격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급히 걸어 나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최고 경영자 박진수였습니다. 누군가 급히 보고를 올렸던 거죠. 로비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박진수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김태준 부사장, 서연주 이사, 그리고 그 사이에 선 낯선 여인. 100여 명의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광경. 그리고 여인의 손에 들린 서류. 그는 즉시 걸음을 빨리 했어요. 고객님, 박진수가 최혜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 최고 경영자 박진수입니다. 정중한 태도였어요. 최혜란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박진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 모인 직원들, 얼어붙은 분위기. 그는 즉시 판단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죠. 일단 사무실로 가시겠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최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박진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애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네 부사장이 제 딸을 로비 한가운데서 무릎 꿇게 하려 했습니다. 10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이게 당신네 회사의 인사관리 방식입니까? 박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김태준을 쳐다봤어요. 김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최애라는 주식 보관증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대우전자 최대 주주의 유족입니다. 이 회사와 대우전자의 관계는 잘 아시죠? 박진수의 눈이 커졌어요. 대우전자.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대우전자는 이 회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곳이었죠. 만약 그쪽에서 계약을 파기한다면 생산 라인 전체가 마비됩니다. 수백억 원의 손실은 물론 주가 폭락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위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애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품으로 보는 겁니까? 박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0년 가까이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돈이나 권력으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묻는 질문.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김태준을 돌아봤습니다. 김 부사장.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당장 인사팀장을 불러오십시오.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박진수는 다시 최애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최애란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최애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크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큰 회사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회사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로비에서의 그 사건 이후 인사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사흘 동안 철저한 조사가 진행됐죠. 서연주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모든 기록이 검토됐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은 서연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녀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성을 경고했었습니다.
문서로 된 증거가 명확했죠. 하지만 김태준 부사장이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김태준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서연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털어놓기 시작했죠. 인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태준 부사장은 즉시 보직 해임됐어요. 그리고 계열사 지방 사무소로 전출 조치됐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죠. 회사 내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었어요. 서연주에게는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본사 혁신기획실 상무 승진 발령이었어요. 혁신기획실은 회사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부서였습니다. 최고 경영자 직속 조직이었죠. 서연주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박진수 최고 경영자가 직접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서이사, 아니, 이제 서 상무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능력을 이제야 제대로 평가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서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단단했어요. 자신감이 되찾아진 목소리였죠. 박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사 내부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은 직원 인권 보호 지침을 새로 만들었어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모욕적 언행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익명 신고가 가능했죠. 복지제도도 개선됐습니다. 직원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됐어요. 심리 상담사가 상주하게 됐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로비에서 최애란을 목격했던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150억짜리 주식을 든 여인. 하지만 돈으로 위협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낸 어머니.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기억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주는 새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혁신기획실 상무실.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야경이 펼쳐졌죠.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연주야, 퇴근했니? 저녁 먹으러 집에 올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주는 미소를 지었죠. 네, 어머니. 곧 갈게요. 그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연주는 생각했어요. 2주 전 그날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주말 저녁 최애란의 집 거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주가 퇴근 후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서연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최애라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그냥 내 어미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서연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강하셨어요. 서연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최애라는 고개를 저었죠.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게 진짜 강한 거란다. 그녀의 눈빛이 깊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최애라는 벽난로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사진 옆에 주식 보관증이 조심스럽게 세워져 있었어요. 서연주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주식이었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최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쓰라고 남긴 거였지. 그 순간이 바로 저를 위한 거였군요. 서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애라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분명 그렇게 원했을 거야. 가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늘 말씀하셨거든. 사실 두려웠어요. 서연주가 고백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버틸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날 무릎 꿇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굴복할 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최애라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넌 끝까지 버텼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가족이 있다는 걸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애란이 장작을 넣었거든요. 따스한 불빛이 거실을 밝혔어요. 남편의 사진이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주식 보관증도 함께 빛나고 있었죠. 당신이 남긴 게 딸아이를 지켰어요. 최애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50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가족을 향한 마음이 진짜 가치였죠. 서연주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쌓아온 것들도 지킬게요. 단단한 다짐이었어요. 최애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벽난로의 불빛, 두 사람의 체온,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는 남편의 존재.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평화로운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주식 보관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50억의 가치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의 증표로서요. 그것이 진짜 의미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 숫자가 아니라 가치, 그것이 남편이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었죠.